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6주 차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여러분도 힘들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봄도 왔고 또 우리나라는 너무 방역을 잘해서 그런지 오늘 보니까 코로나 그 확진자가 하루에 전국에서 20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또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드디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중간에 얘기했던 대로 5월 4일에는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학교에 오게 되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 뭐 학교에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학생이 이렇게까지 학교에 오기를 기다렸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일상이 기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일상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범사에 아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꽃을 보고 4월이 되면 꽃을 보고 또 3월이 되면 개강을 하고 또 교수님들과 만나고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고사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는데, 보통 중간고사는 7주 아니면 8주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간고사는 수시고사예요, 수시고사.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별로 시험을 안 볼 수도 있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과제로 대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각 과목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강을 하고 하니까 교수님들한테 뭐 여쭈어 보든지 그렇게 하면 시험 보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처음 와서 고등학교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고등학교 때는 일률적으로 시험 보고 그것도 객관식 시험 보고 일률적으로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은 그렇지 않아요. 자율성이 많이 있고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보람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뭐 저한테 그 얘기를 수업에 대해서는 각각 교수님한테 담당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저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그 수업에 있어서만큼은 그 교수님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쭤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NCS 교재가 끝났어요. 끝났고 또 저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좀 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았어요.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느낌이 오나요? 사회과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사회과학이라 하는지, 과학 철학은 뭔지,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한 주였으면 해요. 아마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사갔는데 이 교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교재인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든가 이럴 때 이 교재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도 행정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행정을 배우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침 이제 1학년 때 우리가 또 이런 상황이 오고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 책은 다 폈죠? 책이 있는 분들은 책을 다 폈을 것이고,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리더십 이론이라고 교재 161페이지부터 하겠어요. 이 앞에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쭉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앞에 내용들은, 책의 앞에 내용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는 다른 과목에서 하지 않는 거의 뭐 좀 직접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6장 리더십 이론을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책을 한번 펴 보시고요. 책이 여기에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리더십 이론 보이나요? 네, 리더십 이론. 책은 이런 책이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책이고 그래서 161페이지를 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더십의 개념, 자질 이론, 행태 이론의 개념, 그다음에 리피트와 화이트의 이론, 미시간 주립대 연구,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 관리망 분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이론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리더십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리더십이 뭐예요? 리더가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십은 사실 보면은 리더십의 개념은 어떤 조직이 있으면 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더가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리더가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지도력 혹은 뭐 통솔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혹은 이제 지도부다. 리더십을 지도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리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헤드십이라는 것도 있어요. 헤드십은 좀 처음 들어봤죠. 헤드가 뭐예요? 헤드? 헤드는 머리 아닙니까? 그죠? 헤드는 머리죠. 그래서 헤드십과는 조금 구별이 돼요. 리더십은. 이 헤드십은 어떤 직권력이다. 직위에 의한 권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위에 의한 통솔이다. 법적, 제도적인 의미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은요. 여러 뭐 예를 들어 30명, 뭐 60명, 100명의 어떤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뭐 어떻게 직위를 뽑히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학생은 굉장히 활발하고 해서 그 자신의 의견을 많이 드러내고 해서 학생들을 자기가 하는 말을 듣도록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있죠. 예, 그런 학생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드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의 대표, 반의 뭐 반장 이렇게 해서 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힘이 있죠. 대표로서 어떻게 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는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뭐 교수님과의 면담을 신청한다던가 아니면은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해 가지고 뭔가 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헤드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위에 의한 통솔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뭐 헤드십이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대표는 우리가 뭐 어떤 직위에 있다고 해서 다 리더십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보통은 어떤 직위가 지어지면은 리더십이 있어야 마땅한 건데 직위가 있더라도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와 부하 사이에 교감을 통한 영향력 행사의 의미가 강하다. 영향력. 리더십이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뭔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뀔 수 있는 것. 그게 영향력이에요.
예, 그런 영향력 행사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는 뭐 여러 가지 에치오니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할 공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베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베니스가 한 얘기만 좀 보도록 할게요. 개념적으로. 이 베니스라는 사람은 리더와 관리자를 구분을 했습니다. 리더와 관리자. 그러니까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 그것도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관리자하고 리더는 달라요. 그쵸? 관리자가 리더가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 리더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베니스는 이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특성과 리더의 특성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이래요. 관리자는 그냥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리더는 어떻습니까? 리더는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혁신.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는 뭐 그냥 계속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사판. 이렇게 복사판이라고 하니까 좀 의미가 확 와닿네요. 그죠? 관리는 어떤 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하지만 리더는 원본이다.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관리자는 뭔가를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리더는 개발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자는 통제에 의존한다. 여기 또 체제 및 구조에 역점을 둔다. 체제, 어떤 그 시스템에 맞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관리자다라고 한다면은 리더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 역점을 둬요. 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잘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는 통제, 뭐 비슷한 얘기죠. 그다음에 리더는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신뢰감을 조장한다. 관리자는 단기적 안목이고 리더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 관리자는 언제, 어떻게를 물어볼 수 있는데 리더는 무엇을, 왜의 의문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될까? 왜 이래야 될까? 이런 데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요. 관리자는 어떤 일이 닥치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자는 모방하고 리더는 창의적이죠. 예,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리더는. 그리고 관리자는 현상을 수용한다. 현상이 있으면 현상을 수용해요. 그런데 리더는 어떻습니까? 현상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혁신적인 사람이고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전형적인 좀 훌륭하고 우수한 전사다라고 한다면은 리더는 주체적인 인간. 전사라는 것은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죠. 어떤 그 통제된 환경 내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 리더는 주체적인 인간이에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업무가 올바로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리더는 올바른 업무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여러분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이 리더가 또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이 베니스라는 학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와 닿습니까? 여러분들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혁신적이고 계획적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느낌이 옵니까? 팍팍? 자, 여러분은 관리자에 맞는 사람인지 리더에 맞는 사람인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것 같아요? 예, 뭐 리더라고요? 리더면은 다음에 꼭 대표나 반대표나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아니면 과 대표나 전체 대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예, 그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리더적인 사람이 되세요. 자, 같은 얘기인데요. 리더의 역할을 봅시다. 리더는 지시자이면서 명령자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을 지시하고 또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기유발자예요. 상황에 맞는 어떤 동기유발을 하는 거죠. 동기유발을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생산적으로 표출해 주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이 구성원들의 어떤 그 잠재력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리더는 조정자이자 통합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직은 각기 다른 개성과 가치관, 그리고 전문 분야를 지닌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만 해도 얼마나 서로 개성이 강합니까? 이런 개성이 강한 여러분 개개인을 혹은 그 집단을 조정하고 통합을 하는 그런 게 바로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촉매자이면서 쇄신자입니다. 위기에 봉착하거나 침체에 빠진 조직 또는 집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처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입하고 또 관리 기법을 개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직의 도약을 주도하는 게 바로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심점입니다. 조직은 각기 다른 개성과 욕구 및 가치관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조직이 그래서 각기 다른 개성과 욕구, 그리고 가치관, 이런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조직의 견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리더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리더의 이론 발달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전혀 잘 모르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자질 이론, 행태론, 상황 이론,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쭉 이렇게 발달되어 온 거예요. 현대는 카리스마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요런 그 이론을, 중요한 이론들부터 공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론을 보면요. 먼저 자질 이론이 있는데, 이 자질 이론에는 통일적 자질 이론과 성자적 자질론 있고요. 이 자질론의 연구를 하는 논리는 리더와 범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리더와 평범한 사람을 구분짓는 어떤 자질이 있는가, 그 자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적출해내는 거. 적출이란 말 압니까? 추출한다. 뭐, 이것을 빼내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태 이론. 행태 이론은 그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요거 조금 약간 사실 학문적인 거죠, 굉장히. 여러분이 대학생이니까 이 학문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NCS다 해가지고 실질적인 것만 한다라는 것보다 이 학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깊이 철학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리피트라는 사람과 화이트의 이론, 미시간 주립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이런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조직의 리더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관리만 분석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보면은 뭘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은 리더의 어떤 행동 유형을 분석을 했어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 행태, 유형을 탐색했어요. 어느 상황에서나 가장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은 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탐색을 한 거예요. 근데 자질이론은 리더하고 리더가 아닌 사람의 어떤 그 자질이 어떤 게 있는가, 다른 게 어떤 게 있는가, 리더의 자질은 뭔가 그걸 연구했다면 이 행태이론은 어떤 상황에 어떤 리더가 적합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론이라는 거 있는데 상황이론은 타넨본과 슈미트 이론, 피들러 이론, 수당 목표 이론, 허쉬와 블렌차드 이론 뭐 이런 건데 리더 행태와 상황의 관계를 밝힘으로 해서 특정 상황에 어떤 리더가 적합한가 뭐 이런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질 이론이에요. 자질. 이건 자질이 뭐, 야, 너는 공부할 자질이 있어. 너는 어, 뭐 학자 될 자질이 있어. 정치인 될 자질이 있어. 너는 사업가가 될 자질이 있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질.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리더십이 기본 가정이래요. 어떤 연구를 할 때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우수한 리더십은 리더의 어떤 선천적이고 천부적인 자질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은 자질이 있는 거죠. 자질에 의존할 수 있다. 그래서 리더십은 지능이나 결단력 같은 어떤 생내적으로 부여받은 어떤 자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원래 타고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활발하고 뭐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거죠. 리더십은 어떤 지능력이라든가 또 성격적으로 결단력이 있는 사람, 우유부단하지 않고 이런 자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여기에서 연구 논리는 뭐냐면은 우수한 리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자질적인 거, 뭐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신체적인 자질이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발견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있으면 리더를 막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리더들은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총선이 있었으니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의 어떤 그 신체적인 거, 뭐 키는 얼마인가, 목소리 크기는 어떤가, 아니면은 뭐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가,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아 리더는 무릇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자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자질 이론의 그 이론적인 유형을 보면요. 첫 번째로 자질 이론에도 이론적인 게 좀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론이에요. 이런 시오리죠, 시오리, 그죠? 어, 통일적 자질 이론.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금방 얘기한 거예요. 모든 성공적인 리더에게 보편적이고 통일적이고 단일적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떤 자질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론적인 노력이에요. 리더가 A, B, C,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뭐 많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국회의원, 뭐 서울의 어디 어디 국회의원, 뭐 또 무슨 동 국회의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리더들에게서 통일적으로 뭔가를 발견하려는 거죠. 아, 그 사람들 리더들을 보니까 충성심이 있더라, 책임감이 있더라, 뭐 성실하더라, 결백하고 용기가 있더라, 적극성이 있더라, 인내심이 있고 겸손하고요, 과단성도 있고 또 신사적이더라. 뭐 이런 그 자질 중에서 훌륭한 리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유명하고 뭔가 리더가 되는 사람. 뭐 어떤 회사의 그런 그 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한테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특정 자질을. 예, 이해되죠? 우리 뭐 저도 리더라면 리더죠. 리더인데 저에게서 찾을 수 있는 능력과 다른 또 과의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통일적인 자질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통일적 자질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문가가 된다는 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는 학식이 있는 학자가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적인 용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예요. 전문적인 용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은 용어가 있잖아요. 특성, 통일적인 자질 이론 이런 말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만큼 이 지식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식인이 되려면 이런 그 단어, 어떤 전문적인 용어 이런 거 아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공자왈, 맹자왈 막 책을 막 소리내어 읽잖아요. 사람들이 TV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소리내서 읽어서 무슨 공부가 되나?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읽음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들어가고 그런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학식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의 유형, 통일적인 자질 이론 이런 게 있어요. 자, 알겠죠? 이게 뭔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성자적 자질 이론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개개의 자질을 분석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몇 개의 자질의 결합에 의해서 리더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특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자질 이론이에요. 무릇 리더라면은 뭐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성격도 결단성이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라면서 리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리더의 퍼스널리티를 특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자질 이론을 성자적 자질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학자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알면 되겠죠. 예. 여기에 그렇죠. 리더 A는 자질 KQM이란 자질이 있어요. 예. 리더 B는 MN 뭐의 자질이 있어요. QRS라는 자질이 있어요. 하여튼 몇 개 자질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리더다. 이런 자질이 있으니까 어떤 이 리더의 퍼스널리티는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자질의 결합에 의해서 리더의 퍼스널리티를 특정 지으려 하는 그런 자질 이론을 우리가 성좌적 자질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질 이론이 맞는 건가? 물론 맞는 부분 있죠. 하지만 이론이라는 것은요. 항상 비판을 하고 거기보다 더 발전된 게 이론이에요. 자질 이론을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비판했냐. 과연 그러한 우수한 자질을 고루 갖춘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어때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자질 중에 우선순위가 뭔가? 사실 그렇죠.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도 시험 봐가지고 대통령 뽑으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아인슈타인이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런가 이거죠. 조직에서. 그 다음에 혹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 혹은 뭐 신체가 가장 큰 사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자질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자질이 풍부하더라도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충분히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자질이 있어요. 참 사람이 겸손하고 겸양을 가진 지적이고 이런 그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인데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그리고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성격의 사람이 충분히 자질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죠. 그다음에 자질 사이에도 상호 모순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질 사이에도 상호 모순되는 것이 많아요. 모순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결단력이 있으면서 또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또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으면서 머리도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고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죠. 자질 사이에. 그래서 리더가 아닌 범상한 평범한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우수한 자질이 발견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리더들보다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렇죠? 이러한 현상은 천부적 자질이 우수한 리더십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돼요. 천부적인 어떤 자질 이론이 천부적으로 뭔가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리더다라는 것을 그런 가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뭐 과학만 열심히 하고 했지 이 사람이 리더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질 이론에서 시도하는 개인적인 특성, 예를 들면 지능, 이 특정은 아직까지도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지능이 뭐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자질 이론은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를 구분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자질 이론은. 즉 말해서 풍부한 리더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산 활동에서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갖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죠? 리더적 자질을 갖고 있어도요. 실제로는 지도력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을 거의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질 이론은 리더와 추종자 사이, 그리고 리더 행동, 그리고 리더와 리더십 과업 사이의 관련성은 검토하지 않고 단지 리더의 자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적인 그런 견해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비록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희박하지만 개인의 자질의 체계적인 분석은 감독직에 근무할 직원의 선발에는 유용해요. 개인의 어떤 자질을 분석하는 것은 어떤 감독직에 근무할 직원 선발에는 유용할 수 있어요. 감독이라 하면은 뭐 창의성 같은 거는 없더라도 어쨌든 좀 어느 신체적인 거라든가 또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의 그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독직에 근무할 직원의 선발에는 또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을 개선하면 이 자질 이론과 관련된 일부 난점을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또 상황 이론, 그러니까 이거 행태 이론 다음에 상황 이론을 할 건데, 이 그 상황 이론은 자질론적인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행태 이론과는 다르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자질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자질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질 이론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려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죠. 그 리더의 자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래서 이 자질 이론을 다른 말로는 특성 이론이라고도 해요. 특성이니까. 그 사람의 특성이니까. 특성 이론이라고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질이나 특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해를 하기 쉬운 쪽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이론 중에 우리가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할 때 자질 이론, 행태 이론, 상황 이론 이 순으로 이렇게 쭉 발전이 되어 왔다고 했죠. 그래서 자질 이론 다음에 나오는 행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태 이론, 행태 이론입니다. 행태 이론의 개념부터 보겠어요. 자, 자질 이론은 뭐죠?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주된 관심이 있어요. 리더십을 누가 발휘하느냐, 얼마나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행태론은요, 달라요. 어, 행태가요, 행동과 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리더가 부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서 따라서 리더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가정을 해요. 모든 것은 사회과학은 우리가 얘기했죠. 가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검증을 하니까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정을 해야 돼. 잘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근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리더가 부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이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 리더십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진다라는 가정에 입각한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리더의 행동 유형을 연구를 해요. 행동 유형을 연구를 하는데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리더의 최선의 리더 행동 유형을 발견함으로 해서 리더십 이론의 일반화,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면은 훌륭한 리더인지 이것을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행태론의 초점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질 이론은 리더의 어떤 개인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개인이 어떻게 개인의 자질이 어떤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행태 이론은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리더하고 이 부하 집단. 리더가 있으면 부하가 있는 거잖아요. 리더와 부하 집단 사이에 어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관계에. 리더와 부하 집단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행태론이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알고요. 또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기본 과정은 행태 이론의 기본 과정은 첫 번째로 리더십의 효과성은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 즉 리더의 행동 유형,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모든 조직에 보편적으로 적용된 보편적, 그죠? 어디에다가 해도 다 적용되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최선의 유일한 리더 행동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유일한 리더 행동 유형이 존재한다. 이 논리적인 구조는 이렇게 이제 최선의 유일한 행동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리더 행동 유형을 구분을 하는데 유형별로 보면 어떤 조직의 효과성이나 생산성을 측정하는 거죠. 유형별로 조직의 효과성이나 생산성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유형의 리더에게는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뭐 그런 걸 측정을 해와서 그 결과를 비교를 해서 가장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는 행동 유형이 뭔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연구. 재미없어요? 전 참 재밌는 것 같던데. 자,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행태를 리피트와 화이트로 이제 드디어 배우는데, 이 레윈이라는 이 교수님의 지도 하에 리피트와 화이트라는 사람이 아이오와 대학에서 그 10세, 10살 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회과학이니까 실험을 하는 거죠. 그냥 사회는 뭐 그냥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실험을 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것은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10세 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서로 다른 리더 유형이 작업 성과와 집단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1년의 실험을 실시해요. 실험을 실시하는데 성인 리더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사람, 권위적인 리더, 그 다음에 민주적인 리더, 방임적인 리더. 우리 엄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권위적인 엄마 있죠.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중에서. 혹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뭐 할아버지들 중에서 야, 이거 해. 이거 안 하면은 너 오늘 뭐 아무것도 안 줘. 뭐 이러면서 아주 권위적으로 내 말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하시는 권위형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형 리더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같이 얘기해볼까? 네 생각은 어떠니? 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민주적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얘기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자라고 하는 유형의 부모님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뭐 선생님은 계시지 않겠어요? 저는 민주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민주형. 근데 방임형도 있어요. 어, 이런 부모님들도 있긴 있죠. 네가 뭘 하든지 네 맘대로 해 그냥. 필요 없어. 네 알아서 해. 이러시는 분. 방임형. 그리고 애들이 놀든지 말든지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방임형.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그 리더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이 번갈아 가면서 이 10세 소년들
뭐 소년이라 할 수 있을까요? 10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8, 9, 10, 3학년 정도 되는 한참 굉장히 떠들고 막 그런 중구난방의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소년 집단을 지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은 아니고 한 4, 5학년 되는 서양은 우리나라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더 많잖아요. 예, 우리는 여기 만 나이니까. 그래서 요런 4, 5세, 11세, 12세 정도 되는 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각 유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측정, 뭐 생산성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생산성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을 해봤어요. 일하는 어떤 그런 소녀들이었어요. 여기는 소년들이. 자, 그래서 이 권위형 리더들은 이런 거죠. 모든 정책과 목표가 리더에 의해서 결정되고 어떤 작업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되는 그런 리더 행동 유형이에요. 그런 소년 집단들의 11살, 12살 되는 일하는 그런 소년 집단들에게 어떤 위협, 강제력을 행사를 하면서 이 작업원 개개인의 결점을 잘 찾아내고, 응? 너는 왜 이걸 못했어? 넌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잘 찾아를 내면서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희생양을 만들어요. 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얘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희생양을 만들자는 특징이 있어요. 권위형은. 사실 좀 나쁘죠. 너무 권위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권위만을 내세우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또 않아요. 사실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책임은 안 지는 거죠. 이 권위형은. 그래서 모든 정책과 목표가 리더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작업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되는 그런 리더 행동 유형을 우리가 권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형이 있어요. 민주형. 민주형은 모든 정책은 집단 토의 그리고 집단 결정의 문제다. 그리고 리더는 격려하고 도움을 줘요. 격려하고 도움을 받고. 즉 집단의 목표는 리더와 부하의 참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리더와 부하가 서로 참여하면서 결정이 되고요. 이러한 리더는 긍정적이고 지원적이고 또 집단 구성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요. 또 잘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긍정적이고 지원적이고 격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좋은 리더인 것 같죠? 이런 사람이 좋잖아요. 방위명은요. 모든 정책이 전적으로 집단 혹은 개인의 결정에 맡겨지고 리더의 참여는 최소한 지시를 하지 않아요. 어떠한 지시도 없습니다. 지시도 없고 이 작업원 사이에 협력과 관련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뭐 격려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간섭도 하지 않은 대신에 뭐 지지나 격려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1차원적인 분류예요. 이거는 행동 유형 구분 방식을 하나의 연속성에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상에 표시를 한 거죠. 권위형, 민주형, 방위형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거 굉장히 1차원적인 분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실험 결과는. 그러니까 리더 행동 유형이 집단의 생산성과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봤더니 사실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라서 할 수 없이 그냥 결론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총 생산성을 봤더니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리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권위형 리더의 집단이 생산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민주형, 그 다음에 방위형 순이에요. 리더가 있을 때는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 작업할 때 리더가 이렇게 권위형 리더가 있을 때는 이 권위형 리더의 집단이 생산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리더가 없을 때가 있죠. 리더가 없을 때는 민주형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권위형은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권위형인
리더가 있을 때는 열심히 막 뭐 시키면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가 리더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토의적이고 이런 사람은 리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구성원들끼리 그냥 알아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더가 없어도 민주형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집단 성원들과의 상호 관계도 민주적인 리더가 작업원들의 만족감은 물론이고 작업원들 사이의 협력과 집단 통합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죠? 서로 이제 뭐 토의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예, 민주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 유형이다. 예, 이걸로 결론이 났네요. 이건 뭐 사실 안 해봐도 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 가정을 하고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학문이 되려면요. 시오리가 되려면 이론이 되려면요.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한 명 그러더라고요. 논문을 쓰는 방법을 알고 싶다. 대학교 1학년인데. 우리 학생들이에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죠, 여러분. 근데 논문은요, 쓸 수 있어요. 논리성만 연결이 되면은 충분히 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많이 쓰면은 쓸 수 아주 작은 소논문이라도 괜찮아요.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그 방식만 있다면은 충분히 논문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론을 하나가 탄생하는 거죠. 예, 물론 이것은 이제 대학원에 가서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 학부생들도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민주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 행동 유형인 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야, 재밌는 결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행태 이론 중에 또 하나 미시간 주립대 연구를 해볼게요. 연구 개요는 여기 리더십 유형을 구분을 하자면은 종업원 중심형과 생산 중심형이 있어요. 각각의 행동 유형이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종업원 중심형과 생산 중심형. 그래서 리더 행동 유형이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리더가 부하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리더가 부하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리더 행동, 그러니까 리더와 부하 간의 어떤 관계를 보는 거죠. 아까 연구는 리피트와 화이트의 연구는 뭐였어요? 리더가 어떤 형이냐,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냐라는 것을 봤다면 이 리더는 그게 아니라 리더와 그 부하의 어떤 관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부하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 행동 유형을 보면은 종업원 중심형을 보면은 리더가 부하에게 관심을 갖되 동료 직원 사이의 관계와 개인적인 욕구 실현에 특히 관심을 갖는 리더 유형. 예, 그러니까 리더가 부하한테 관심을 가져요. 갖는데 아주 세세하게 그 종업원한테, 그 부하한테 모든 것에 관심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수가 어떤 학생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아주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너희들 사이는 어떠니? 누구랑 친하냐? 그 다음에 너는 뭘 하고 싶나? 개인적인 욕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해주면 좋겠니? 이러면서 굉장히 그렇게 개인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동료 직원들 사이의 어떤 문제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업원 중심형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종업원 중심형. 생산 중심형은 뭐냐면은 리더가 부하에게 관심을 가지긴 가져요. 갖는데 부하 직원의 생산과
어떤 직무의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리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할 것인가,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우리 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의 어떤 성적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좋은가? 그리고 성적을 막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학교를 빛낼 것인가? 뭐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는데 관심이 둘 다 있는데 관심의 초점은 좀 다른 거죠. 종업원 중심형은 종업원 그 개인에게 관심을 갖는다. 개인의 어떤 개인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욕구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면 이 생산 중심형은 리더가 부하한테 관심이 있긴 있는데 뭐 어떤 그 생산, 직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면 공부를 빨리 해야지.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리더가? 여러분은?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다는 생각은 들죠. 자, 연구 결과를 봤더니 어때요? 이 두 유형 전부 다 생산성 향상과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러니까 어, 교수나 그 지도 교수가 이 학생들한테 하여튼 두 유형 다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은 막 개인적으로 상담 많이 해주고 막 거기에만 관심 있는 유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필요 없이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막 책 주고 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두 유형 다 생산성 향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좀 조사됐어요. 둘 다 공부는 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생산 중심형,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로 말하자면 공부만 계속 하라고 이렇게 막 푸시하는 그런 선생님에게서는 불만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직, 결근율, 불만이 있어서 나 저 교수님 때문에 도저히 너무 시달려서 못 살겠다. 너무 쪼니까 못 살겠다. 나 다른 과로 전과 할래요. 그리고 저 교수님 수업 못 듣겠어. 나 그냥 결석해버릴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일 혹은 공부를 강요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같은 효과라면은 직원들에게 만족을 주는 종업원 중심형이 좀 더 나은 유형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때요? 그런가요? 여러분도 이제 그러면은 교수님들도 여러분들한테 상담 많이 해주고 친구 관계 잘 살펴주고 막 이렇게 너의 그 개인적인 문제에 귀 기울여주고 이런 교수님이 훨씬 사기 진작에도 좋고 만족감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나요? 사기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교수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하시라고 좀 여러분들하고 좀 잘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공부적으로 많이 푸시해주는 교수님이 좋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건 보면은 직원 중심형이냐, 생산 중심형이냐, 이게 평면에 놓은 1차원적인 분류예요. 그렇죠? 그냥 뭐 이거냐, 이거냐 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1차원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미시간 주립대에서 연구한 거고요. 자, 시간이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할게요. 길게 하고, 할 테니까 요 그 관리망 분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더라도 계속 들어주세요. 지루하지 않죠? 지루하나요? 안 지루하죠? 예. 안 지루할 거란 미션이다. 자꾸 거기 어, 뭐 딴짓하고 있지 말고 얼굴도 보이는데 내 얼굴 보면서 주의 집중 좀 하세요, 여러분. 알았죠? 자, 여기 또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연구한 리더십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어, 네 개의 그 리더십 유형이 있는데 연구 개요는 이거예요.
기본형이에요. 우리 아까 두 개의 미시간 주립대의 연구는 봤더니 좀 평면적이었잖아요. 이거 두 개만 놓고 이제 연구를 해본 건데, 이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는 보니까는 평면에서 아니라 어떤 그 XY 축으로 예, 분류를 해서 네 개를 이렇게 4분면을 나누었어요. 보니까는 기본형이 요거예요. 선도형 또는 구조 창설형. 말이 어렵네요. 그죠? X축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Y축은 배려하는 형. 이렇게 해서 축을 놓고 이렇게 두 개의 기본 유형을 각각의 축으로 네 개의 행동 유형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행동 유형이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는데 이건 좀 2차원적인 리더 행동 유형이다. X, Y. 그러니까요. 1차원적이 아니라 2차원적이죠. 세로 가로로 이렇게 해서 그 구분을 했거든요. 구조 창설, 배려. 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대체.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하여튼 높다. 구조가 낮다. 고, 저. 여기 또 저, 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죠. 이렇게 해서 4분면을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1형을 보니까 저배려, 낮은 거죠. 저배려, 저구조. 여기 맞죠, 여기. 가장 높은 것은 4형, 고배려, 고구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건 이해가 되죠? 자, 일단 그 구조 창설형이 그럼 뭐냐? 기본형을 한번 볼게요. 구조 창설형 또는 이것을 선도형이라고 해요. 선도형. 부하들한테 이거는 특정 과업을 부여를 해요. 숙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를 줘요. 과제를 주고 어떤 표준적인 규칙과 법규 준수를 요구하는 그런 리더예요. 이거 여기에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맞게 틀에 맞게 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간 주립대 연구에 생산 중심형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공부한테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끔 막. 일 잘하게끔 막 푸시하는 생산 중심형이에요. 그렇죠? 좀 유사해요. 표준 규칙과 법규를 준수하는 리더 유형이다. 규칙을 절대 어기면 안 되고 이때 뭐 100점을 맞아야 되면 100점 꼭 맞아. 이렇게 10시간 공부해. 저는 이제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학생들 1학년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배려형은 리더 자신과 부하들 사이에 있어서 우애나 상호 신뢰, 존경, 뭐 온정 이런 것을 보여주는 리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미시간 주립대에 뭐와 유사해요? 직원 중심형과 유사하죠. 직원 중심형. 직원한테 굉장히 직원의 어떤 요구라든가 직원의 어떤 부하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유형이잖아요. 이게 직원 중심형.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조창설형, 이 선도형은 어떤 생산 중심형과 비슷하고 배려형은 직원 중심형과 유사한 거예요. 그죠? 선도형이란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도해서 야 빨리 공부해 빨리 그 일해 빨리 갖고 와 막 구조에 맞게 규칙에 맞게 그렇게 이제 하게끔 하는 거죠. 막 끌고 오는 거죠. 배려는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 내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해줄게 이러면서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원 중심형과 비슷해요. 자, 그래서 리더 행동 유형의 구분을 이렇게 2차원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리더 행동 유형을 구성하는 구조 창설적 측면과 근데 배려적인 측면은 서로 별개의 차원이다. 이런 것을 좀 발견을 했어요. 리더의 행동 유형을 어떤 단일의 연속성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추를 중심으로 구분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요 복잡다단하잖아요. 막 사람이 푸시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배려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배려심이 엄청나게 많고 얘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잘 들어주고 이런다고 해서 전혀 공부는 하지 마. 일은 하지 마. 일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성격이 딱 한 가지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면은 어, 조금 더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배려심은 좀 적고 이거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는 배려심도 적고 좀 이렇게 규칙도 좀 별로 없는 그런 약간 딱딱한 사람이죠.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네요. 배려도 없고 구조도 없는 그런 사람. 푸시도 없는 사람. 여기 고배려 저구조는 뭡니까? 배려심이 더 많아요. 하지만은 좀 이렇게 일을 해. 규칙적으로 뭐 과제를 해서 막 탁탁탁 체크하고 이런 건 조금 적은 사람. 그죠? 저배려 고구조는요. 배려심이 좀 적으면서 좀 규칙적인 거, 좀 선도적으로 그냥 따라와. 뭐 이런 게 더 많은 사람.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고배려 고구조. 배려심도 많고 또 선도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답이 나오죠? 그래서 리더 유형별로 부하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와 이직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고구조, 고배려형, 즉 이 4형, 여러분 생각한 대로 이 4형의 리더 하에서 부하 직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그래서 4형이 가장 이상적이며 최선의 리더 유형이다. 이걸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원래 학문이란 근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현상을 진짜로 검증해서 밝혀낸다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유형 보기에 되게 멋있어 보이죠? 뭔가 엄청난 연구를 한 것 같고 근데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당연히 고배려, 고구조 유형이 가장 만족하지.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문제죠. 예, 이게 굉장히 최선의 리더긴 하죠. 리더 유형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망 분석. 이거 아까 보니까 고구조하고 좀 비슷한데, 그죠? 블레이크와 머튼이라는 사람. 이건 연구를 한 건데요. 조금 다르죠, 이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리더의 두 가지 관심축이 있다. 리더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있다. 리더는. 그래서 리더는 어떤 한 사람의 리더가 인간에 대한 관심 정도 이건 리더에 대해서 연구한 거죠. 10단계로 나누었어요. 리더가 갖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관심의 정도가 매우 높음이 뭐예요? 9죠. 이렇게 X, Y 축으로 이것도 이렇게 나눴는데 높다. 이게 9예요. 매우 낮음을 1로 했죠. 여기가 0이니까 1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음을 9로 하고 낮음을 1로 하고 이렇게 하고 중간을 각각 5로 이렇게 했어요. 요 뜻이 뭔지 알겠죠? 이게 뭔 것 같아요? 앞에 게 X축이죠. 직무에 대한 관심은 1이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요 위에 높으니까 9. 그죠? 의미를 알면 됩니다. 5는 각각 반반씩인 거예요. 반반. 반반이죠. 그래서 연구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연구를 조합해서 리더 유형을 행동 유형을 5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행동 유형이 어떻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분석한 그런 이론이에요. 조금 잘 모르겠죠. 하여튼 요 표는 알겠죠? 무엇을 말하는지. 자, 1형. 요것을 우리가 빈약형이라고 해요. 빈약형. 1 허약형 혹은 1 허약형. 1 1. 1 1. 허약형.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예, 무의도식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1형은. 이 조직원으로서의 자격을 어때요? 겨우 유지할 정도의 주어진 일의 수행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는 거예요. 최소한만. 리더가 그러니까 되게 빈약해요. 직무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런 리더가 뭐예요, 이 리더가? 굉장히 리더로서의 좀 빈약하죠. 이런 리더 행동 유형이 있고 1구형 이건 어때요? 이것은 침묵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관심만 많아. 일에 대한 관심은 1밖에 없어요.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뭐 1도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많은데 그죠? 1밖에 없어, 1밖에. 상호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요. 인간적인 배려. 그래서 아늑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그래서 작업 속도를 유지하고자. 그래, 그래. 우리는 이거 뭐 침묵이 최고지 뭐 하면서 계속 이제 침묵에만 인간에 대한 관심만 많은 그런 리더예요. 말 그대로 침묵형이죠. 1구예요, 여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1형이 있어. 9-1형. 9-1형. 9-1형은 뭐라 그래요? 과업형이라고요. 과업형. 직무에 대한 관심이 9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관심은 1밖에 없어요. 혹은 동료형. 막 일만. 개인 인간적인 요소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 해서 능률성만 기하는 거죠. 능률성만. 그 다음에 이제 5-5형 또는 중도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직무 수행의 필요성과 구성원의 사기 유지를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균형 있게 시키는 거죠. 직무에 대한 관심도 5, 인간에 대한 관심도 5.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를 함으로 해서 조직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믿는 그런 유형이 5-5형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9-9형은 뭘까요? 네. 9-9형은 인간과 생산이 통합될 수 있다고 믿어요. 9-9형은 직무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것을 단합형이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업이 어떤 일이 헌신적인 구성원에 의해서 달성되고 조직 목표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통한 상호 의존성이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리더죠.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간에 대한도 관심도 많은 이런 리더 유형인 거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리더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이 단합형이죠. 이 단합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 유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우리가 보면 조직 내의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에 활용을 해요. 단합형적인 리더를 가장 이상적인 리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빈약형, 침묵형, 과업형 또는 중도형에 해당되는 리더를 어떤 훈련을 통해서 단합형적인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 응용을 한 거예요. 이 블레이크와 머튼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매니지 그레이드라고 하죠. 관리망 분석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망이잖아. 망처럼 생겼죠. 이렇게 1부터 9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망이에요. 그래서 관리망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어렵지 않죠? 하나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행태 이론을 지금 요약을 해볼게요. 리피트와 화이트의 이론은 어떤 이론이었어요? 권위, 민주, 방임형 이런 리더 행동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최선의 가장 효과적인 유형이 뭘로 나왔어요? 민주형으로 나왔죠. 예, 이건 1차원적인 분류였어요. 미시간 주집대에서는 어떻게 연구했나요? 종업원 중심과 생산 중심형으로 리더의 어떤 유형을 나누어서 해봤더니 종업원 중심형이 가장 효과적인 유형이더라 이렇게 나왔죠. 예, 이것도 1차원적인 분류의 둘 다. 그렇게 했는데 또 오하이오 주립대에서는 연구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했나요? X축, Y축으로 그래서 2차원적으로 좀 분류를 해봤죠. 선도형과 배려형으로 나누었어요. 예, 선도형을 구조 창설형이라고 하죠. 예, 선도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세요. 구조적으로 가는 거죠. 구조에 막 규격에 맞게 막 규칙적으로 막 미는 거죠. 배려형은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왜냐면은 똑같이 어떤 사람은 막 선도형인 경향만 있고 어떤 사람은 배려형인 경향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분면에다가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고구조, 고배려가 당연히 가장 효과적인 유형이다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리망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블레이크와 머튼이죠. 예. 해봤더니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리더의 유형을 그렇게 나누어서 이걸 어떻게 1에서 9까지 나누어 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나왔어요. 중도형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유형이 뭐로 나왔나요? 예, 단합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차원적인 분류였다. 요거예요. 행태 이론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행태 이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한 게 뭐죠? 자질 이론, 특성 이론까지 했어요. 사실 공부를 오늘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론이 이게 지금 이게 큰 형태만 우리가 공부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행정학에 들어가가지고 이 조직론이거든요. 이거는 조직론에 들어가가지고 이 리더십에 대한 이 이론, 아까 얘기한 미시간과 오하이오 관리망 분석 이런 것들을 깊이 공부하면요. 여러분 책에도 잠깐 있는데 뭐 직무 기술서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다 부하와 어떤 그 상관 리더한테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 체크하기 해가끔 해서 설문도 조사하고 해서 나온 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알기 때문에 쉬운데 중간에 조금 더 복잡한 것을 알면요. 어렵지만 더 재밌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거나 이럴 때 공부를 할 수 있죠. 아니면 행정을 좀 더 깊이 하는 행정학과에서는 공부를 조금 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아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어떤 이론요? 예, 자질 이론, 특성 이론, 행태 이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기억하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문이 있으면 언제나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자세가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알겠죠?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